진성그룹의 33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감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모든 이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한 남자, 이 거대한 제국의 지배자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 하나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철함은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예측하며 완벽함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군주였다. 이게 최선입니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감은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렸다. 그의 손끝이 가리킨 것은 국내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엘리시안 필드, 리조트의 조경 디자인 시안이었다. 수십억 원이 투입될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값비싼 나무와 꽃들을 무질서하게 늘어놓은 것에 불과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방문하는 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예술 작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에는 철학도 영혼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돈을 쏟아부은 공허한 정원일 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담당 임원들의 얼굴에 박혔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절망적으로 가라앉을 무렵 건축 설계 회사의 박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 컨셉의 원안을 디자인했던 담당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강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시간은 분 단위로 계산되었고 실패한 기획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의 사전에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아마도 박 이사의 절박한 눈빛이었을까?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5분 주겠습니다. 그 말에 박 이사는 황급히 회의실 문을 열었고 곧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이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임원들과 달리 그녀는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고닫고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하청업체에 소속된 이름 없는 조경 설계사에 불과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그의 세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유형의 사람이었다. 야망이나 욕심보다는 조용한 고집과 신념이 느껴지는 얼굴. 그는 잠시 흥미가 동했지만 이내 냉정한 CEO의 가면을 다시 썼다.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속으로 판단했다. 윤서연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나와 모두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스크린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이내 차분하고 단단한 울림을 찾았다. 제가 구상했던 엘리시안 필드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시간의 숲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녀는 화려한 3D 이미지 대신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스케치와 철학적인 문구들을 화면에 띄웠다. 방문객들은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마치 다른 시간대에 들어선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봄의 정원에서는 생명의 탄생을, 여름의 계곡에서는 열정과 성장을, 가을의 언덕에서는 성찰과 결실을, 그리고 겨울의 호수에서는 휴식과 재탄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기존의 설계안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꽃을 배치할 것인지를 말하는 대신
그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그녀의 말에는 설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수치와 효율성으로만 판단하던 그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감성이라는 낯선 단어가 파고들었다. 그녀가 제시한 공간은 단순한 리조트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치유의 장소처럼 느껴졌다. 윤서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했다. 결국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시안 필드는 바로 그런 시간을 선물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모든 시선은 다시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의 제안은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제안보다도 매혹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알겠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이 기획안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하세요. 박 이사님은 내일 아침까지 세부 계획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그의 말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박 이사는 얼굴이 환해졌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는 여기까지. 그의 한마디에 회의는 그대로 끝이 났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좀처럼 윤서연이라는 여자와 그녀가 말했던 시간의 숲이라는 개념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평소 사용하던 전용 엘리베이터 대신 다른 생각에 잠겨 일반 방문객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로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로비는 높은 천장과 화려한 대리석으로 꾸며져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지훈은 프레젠테이션의 여운을 정리하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귓가에 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안에서 아이의 소음은 달갑지 않은 불협화음이었다. 시선을 돌린 그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다. 아이는 로비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조형물 주위를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신기한 듯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곁에는 방금 전 회의실에서 보았던 여자, 윤서연이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서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내려앉았다. 시간이 멈췄고 로비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 아이의 얼굴만이 확대되어 보였다. 까만 눈동자, 오뚝한 콧날, 아직 앳되지만 어딘지 모르게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인맥까지. 아이의 얼굴은 단순한 나치금을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앨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 닮아 있었다. 그의 이성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본능은 격렬하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아니,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던 4년 전, 그날 밤의 파편적인 기억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배신감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날, 낯선 배서 혼자 술을 마시던 자신,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신을 위로해주던 한 여자. 창밖에는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다. 하룻밤의 실수,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유일한 오점이라고 치부했던 그 기억이 아이의 얼굴과 겹쳐지며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민준아, 이제 가야지. 엄마한테 오세요. 윤서연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아이가 뒤를 돌아 그녀에게 달려갔다. 아이와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지훈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4년 전의 하룻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강제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세워 올린 완벽한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끼며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강지훈은 로비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지배하던 CEO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 4년 전의 기억, 그리고 윤서연이라는 여자의 존재. 이 세 가지 요소가 그의 철저한 논리의 세계를 무자비하게 뒤흔들었다. 그는 평생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해 판단하며 살아왔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 사실이었다. 그는 거칠게 넥타이를 바로잡고 비서실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처럼 흐트러짐 없었지만 그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김 비서는 그의 눈빛에 서린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김 비서.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선 강지훈은 뒤따라 들어온 김 비서에게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을 좀 찾아봐야겠어. 그는 책상 앞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름은 윤서연. 직업은 조경 설계사. 그리고 민준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하나 있어. 4살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김 비서는 조금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회장의 사적인 지시는 드문 일이었고 이렇게까지 긴급하고 절박한 어조는 처음이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것을 알아내 어디서 살았고 누굴 만났고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놔.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명령에 가까웠다. 그날 밤 강지훈은 일을 할 수 없었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결제 서류들이 그의 눈에는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으로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차를 몰았다. 밤의 도시를 가로지르는 불빛들이 흐릿한 잔상으로 스쳐 지나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펜트하우스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지만 오늘따라 그 적막함이 유난히 그를 질식시키는 듯했다. 그는 익숙하게 위스키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을 헤집는 아이의 얼굴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얼굴은 결국 봉인해두었던 그날 밤의 기억을 강제로 끌어냈다. 4년 전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평생 믿었던 친척들이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던 날.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배신감과 절망감에 그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낯선 동네에 작은 바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윤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둘은 우연히 눈이 마주쳤고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을 읽었고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다. 그날 밤의 일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성과 통제를 벗어난 두 고독한 영혼의 충동적인 이끌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낯선 호텔방에서 혼자 눈을 떴다. 옆자리에는 옹기만이 남아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위로가 되어주어 고마워요. 당신의 길을 찾길 바라요. 그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사로잡혀 그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의 완벽한 인생에 남은 유일한 오점. 그렇게 그는 그날 밤을 지워버렸다. 한편 윤서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 민준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작은 정원과 집안 곳곳에 놓인 따뜻한 소품들로 아늑하고 사랑스러운 공간이었다. 민준이는 블록을 쌓으며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저녁을 준비했다. 그녀에게 민준이는 세상의 전부였고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그녀는 불길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아파트 건너편에 며칠째 똑같은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고 어제는 인구 조사를 가장한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그녀의 예민한 모성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과 아들의 삶을 엿보고 있다는 불쾌한 느낌. 불안감은 탐정사무소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의 전화를 받고 확신으로 바뀌었다. 서연아, 너 혹시 최근에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어? 아주 거물급에서 네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진성그룹 쪽인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진성그룹. 며칠 전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그곳. 그리고 민준이를 바라보던 강지훈의 그 이상할 정도로 집요하고 흔들리던 눈빛.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4년간 애써 외면하고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 기어코 찾아오고 만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그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그녀는 민준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윤서연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두려움에 떨고만 있기에는 그녀는 너무 강한 엄마였다. 다음 날 그녀는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곧장 진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어제와는 다른 굳은 결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를 지나쳐 어제 받은 방문증을 이용해 망설임 없이 최고층 CEO의 집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비서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녀는 육중한 집무실 문을 벌컥 열었다. 그 안에는 강지훈이 막 김비서로부터 두툼한 보고서 파일을 건네받는 중이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무세운 짓입니까? 그녀는 문을 닫고 그에게 똑바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도 피하지 않았다. 제 뒤를 캐는 짓 당장 그만두세요. 강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윤서연 신상보고서라고 적힌 파일을 슬쩍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주소, 가족관계, 그리고 부후자, 불명이라고 적힌 민준이의 출생 기록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감정을 알 수 없는 얼굴로 그녀를 응시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그의 오만한 태도에 서연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모래우시겠다고요? 당신이 민준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그녀는 책상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 세상의 전부라고요. 당신이 어떤 의도를 가졌든 우리 아이의 평화로운 삶을 망가뜨리는 건 절대로 용납 못해요. 그러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요.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4살이더군. 그리고
내 얼굴을 하고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선언하듯 말했다. 설명해. 지금 당장. 강지훈의 집무실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했다. 윤서연은 그의 마지막 말을 뒤로 한 채 조금의 미련도 보이지 않으려는 듯 몸을 돌렸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지만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아들을 지키려는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문이 닫히고 그녀가 사라지자 강지훈은 집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방금 전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던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아이를 지켜온 어미의 강인함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돈이나 권력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진실. 그에게는 추측이 아닌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즉시 김비서를 호출했다. 방법을 찾아.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어떤 의심도 사지 않고 윤서연 씨나 아이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해야겠어. 김 비서는 회장의 지시에 담긴 무게감을 느끼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의 능력이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그가 이제껏 해왔던 그 어떤 기업 M&A보다도 섬세하고 위험한 일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한 아이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며칠 후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강지훈은 윤서연의 동선을 파악하여 그녀가 주말에 민준이를 데리고 자주 가는 공원을 알아냈다. 그는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평범한 주말의 공원에 마치 우연인 것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급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숨길 수 없었다.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한 순간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요동쳤다. 멀리서 보기만 했을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자신의 일부. 그는 어색하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를 발견한 윤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무세운 속셈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은 그 경계심 가득한 눈빛에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공원에 나왔을 뿐이요. 그는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미리 준비해온 최고급 원격 조종 자동차 장난감을 민준이에게 내밀었다. 안녕, 꼬마 신사. 이건 선물이야. 아이는 처음 보는 낯선 아저씨와 엄마의 팽팽한 기류에 잠시 망설였지만 눈앞의 멋진 장난감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는 못했다. 민준이는 서연의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깨달았다. 아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장난감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상호작용은 서툴고 긴장감 넘쳤다. 얼마 후 서연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듯 민준이의 손을 잡고 차갑게 돌아섰다. 아이는 아쉬운 듯 장난감을 손에 꼭 쥔 채였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김 비서가 보낸 요원이 조용히 다가와 민준이가 놀던 자리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올과 아이가 만졌던 장난감을 조심스럽게 수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도 그는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화벨 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는 평범한 남자에 불과했다.
마침내 김 비서가 굳은 얼굴로 밀봉된 서류 봉투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복잡한 유전자 분석표를 지나 서류의 가장 마지막 줄에 박힌 숫자에 고정되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9%.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이성으로 쌓아 올렸던 마지막 방어벽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버지였다. 그 차가운 진실이 그의 심장 한가운데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회의들을 취소했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그의 컴퓨터 검색 기록에는 4살 남자아이 선물, 싱글맘 양육비, 아이와 친해지는 법 같은 이전의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윤서연의 과거가 아닌 민준이의 현재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앓고 있는 알레르기,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일과까지. 그것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데이터로 배우려는 그의 서툰 노력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과 책임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 강지훈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 그의 등 뒤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전무이사이자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던 최경환. 그는 겉으로는 유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이었지만 속은 야망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최근 강지훈의 이상한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완벽주의자인 그가 갑자기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적인 일로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최경환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의 뒤를 밟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탐정으로부터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이 최근 한 여자와 아이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은 윤서연, 아이 이름은 민준입니다. 최경환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강지훈처럼 빈틈없는 인간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지. 그 이유를 찾아내. 그는 탐정에게 윤서연과 아이의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강지훈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마침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숨겨둔 여자와 아이라는 스캔들은 강지훈의 완벽한 이미지에 치명적인 흠집을 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어올 그 무기를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또다시 윤서연의 아파트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준이는 서연의 손을 잡고 무언가 신나게 제잘거리고 있었고 서연은 그런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는 가질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선 소유욕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반대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경환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화면에는 방금 찍은 민준이의 선명한 사진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누가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부자의 모습이었다. 최경환은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최경환의 공격은 예상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폭로 기사가 아니었다. 대신 익명의 게시물이 영향력 있는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진성그룹 K 회장의 완벽한 이미지,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었다. 내용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K 회장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을 교묘하게 제기하며 그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다. 글은 진성그룹의 이름이나 강지훈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진행 중인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와 그의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K가 강지훈님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최경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으로 해당 게시글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이자 수면 아래의 상어를 건드려보는 탐색전이었다.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다. 진성그룹의 홍보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고 내부 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강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는 냉정한 얼굴로 상황을 브리핑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회사를 흔들려는 의도적인 공격입니다. 그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홍보팀은 즉시 우리의 새로운 해외 M&A 건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세요. 법무팀은 해당 게시물의 최초 유포자 IP를 추적하고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십시오.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그는 이것이 최경환의 지심을 확신했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철저한 전략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언론을 막고 소문을 잠재우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이 문제의 근원은 바로 진실 그 자체에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는 윤서연이 쥐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협조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예고도 없이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을 열고 그를 발견한 윤서연의 얼굴에는 즉각적인 경계심이 떠올랐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는 단단한 몸으로 문틈을 막았다. 이번의 방문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요구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맹을 제안해야 했다.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문제의 게시글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윤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비난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맞소, 내 책임이요. 그리고 바로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여기에 온 거요. 그는 코퍼레이트 파워 스트러글의 냉혹한 현실과 그들의 아들이 어떻게 그 싸움의 볼모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리가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언론은 결국 우리를 찾아낼 거요. 그럼 민준이의 삶은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 거요. 그렇게 되게 둘 수는 없잖소. 그의 논리적인 설득에 서연은 흔들렸다. 그 역시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오직 민준이를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위험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 대응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파파라치를 피하기 위해 주말 아침 미술관 하나를 통째로 빌렸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가족 나들이가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아이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는 공룡 화석 앞에서 4살배기 아이에게 중생대에 대한 너의 견해는 어떠니? 같은 진지한 질문을 던졌고 민준이는 그저 그의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더 큰 관심을 보일 뿐이었다. 윤서연은 그들의 서툰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작은 실소를 터뜨렸다. 아들을 대하는 그의 모습은
냉혹한 CEO가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이 서툰 초보 아빠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작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신나게 뛰어다니던 민준이가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진 것이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텅 빈 미술관에 울려 퍼졌다. 윤서연이 달려가기도 전에 강지훈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몸짓으로 아이를 일으켜 품에 안았다. 그는 아이를 어설프게 달래는 대신 전문가처럼 침착하게 상처를 살폈다. 그리고는 늘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김 비서가 챙겨준 구급 상자에서 소독약과 밴드를 꺼냈다. 그는 상처를 치료하며 아이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자신이 어릴 적 읽었던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나지막이 들려주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조심스러운 손길에 민준이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이의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무서운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리고 윤서연의 눈에 비친 그는 차가운 기업가가 아닌 하나이의 아버지였다. 어색했던 나들이가 끝나고 강지훈은 그들을 아파트 앞에 내려주었다. 그가 차 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민준이었다. 아이가 그에게 자발적으로 말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강지훈은 순간 모든 동작을 멈추고 아이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수줍은 듯 엄마의 다리 뒤에 숨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분명히 강지훈을 향해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탔고 늘 그의 얼굴을 덮고 있던 무표정한 가면이 잠시 벗겨졌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오늘 기업의 존폐가 걸린 전쟁에서 하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아예 이 작은 한마디가 주는 승리감은 그 어떤 비즈니스의 성공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의미 있게 그의 가슴을 채웠다. 미술관에서의 하루는 일시적으로 여론을 잠재웠지만 강지훈은 이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최경환 같은 뱀 같은 자는 한 번 문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의 관심이 잠시 다른 곳으로 쏠린 지금 그는 더욱 강력하고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만 했다. 더 이상 어설픈 가족 나들이 연출로는 부족했다. 그들에게는 세상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하고 견고한 방패가 필요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윤서연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그녀의 집이 아닌 그가 소유한 호텔의 프라이빗 스위트룸에서였다. 분위기는 사업상 중요한 협상을 앞둔 것처럼 무겁고 진지했다. 간헐적인 만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지훈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윤서연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려 할 겁니다. 그들의 입을 영원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감히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뿐입니다. 그는 말과 함께 테이블 위로 서류 폴더 하나를 밀었다. 그 안에는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이 며칠 밤을 새워 작성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완벽한 법적 문서가 들어있었다. 결혼합시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윤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는 이어 설명했다. 물론 서류상의 결혼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 그 시간 동안 나와 민준이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시오. 대신 당신과 민준이의 평생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내가 책임지겠소. 최경환을 비롯한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계약서에는 2년 후 이혼 시 지급될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윤서연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모욕이었다. 당신 지금 돈으로 나와 내 아들을 사겠다는 건가요? 내 인생이 당신의 사업상 거래쯤으로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감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강지훈이 민준이를 자신의 기업 전쟁을 위한 도구나 되찾아야 할 소유물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요. 나는 절대로 내 아들을 당신의 방패막이로 만들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차갑게 몸을 돌려 방을 나가려 했다. 잠깐만. 그 순간 강지훈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맨다운 말투를 버리고 한 남자의 맨 얼굴을 드러냈다. 당신을 사겠다는 게 아니오. 이건 내가 아버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후계자로 길러졌을 뿐 아들로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외로운 시간들.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는 법을 전혀 모르지만 민준이에게만큼은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계약이 아니오. 내 아들, 아니,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란 말이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윤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차가운 논리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아들을 향한 서툰 진심을 보았다. 결국 그녀는 오직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 그의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윤서연과 민준이는 강지훈의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한쪽 윙으로 이사했다. 초기 생활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어색하고 긴장감이 넘쳤다. 강지훈의 집은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했지만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마치 그의 내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윤서연은 그 삭막함 속에서 자신들만의 작은 온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붙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였다. 저녁 시간이면 집안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졌다. 강지훈은 멀리서 그 변화들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완벽한 공간에 스며드는 그 온기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싫지는 않았다. 그들 사이에 얼음을 깨뜨린 것은 민준이었다. 아이는 이 넓고 새로운 집과 항상 바쁘고 무서워 보이는 아저씨에게 순수한 호기심을 보였다. 민준이는 강지훈에게 다가가 자신이 만든 블록성을 자랑하거나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단 한 번도 아이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값비싼 소파에 뻣뻣하게 앉아 진지한 사업 보고서를 읽는 톤으로 알록달록한 그림책을 읽어주었고 퍼즐을 맞추면서는 기업의 문제 해결 논리를 적용하려 애썼다. 그 서툴고 우스꽝스러운 일상들이 조금씩 어른들 사이에 벽을 허물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강지훈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든 그를 발견했다. 그의 손에는 읽어주던 그림책이 그대로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다가가 그의 몸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작은 배려의 몸짓이었다. 또 한 번은 그가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그녀가 주방에서 물이 새는 파이프를 고치느라 끙끙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말없이 비싼 셔츠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녀를 도왔다. 파이프에서 터져나온 물줄기가 그의 얼굴에 튀었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닌 그저 평범한 남과 여로서 서로를 마주한 첫 순간이었다. 어느 깊은 밤 민준이가 악몽을 꾸고 울면서 거실로 뛰쳐나왔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강지훈과 윤서연은 각자의 방에서 동시에 뛰쳐나왔다. 먼저 도착한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품에 안아 올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다독였다.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아이는 금세 안정을 되찾고 다시 잠이 들었다. 윤서연은 문개에 서서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냉정한 CEO가 그들의 아들을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끌어안고 있었다. 그때 아이를 내려다보던 강지훈이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맞췄다. 잠든 아이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 고요한 시선 속에서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교감이 오고 갔다. 그들을 한 지붕 아래로 묶은 것은 차가운 계약서였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계약서에 없는 진짜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강지훈과의 계약 결혼 이후 몇 주 동안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잠잠했다. 진성그룹 회장의 깜짝 결혼 발표는 모든 루머를 한 방에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카드였다. 언론은 그들의 러비툴르 러브 스토리를 각색하여 보도하기 바빴고 대중은 차가운 기업가와 평범한 싱글맘의 결합에 열광했다. 그들의 펜트하우스 안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 대신 저녁 식탁에서는 민준이의 제잘거림과 가끔씩 터져나오는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채워졌다. 강지훈과 윤서연은 여전히 서로를 조심스러워했지만 아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들의 관계는 위태로운 다리 위에서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는 것처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폭풍 전에 고요함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서 최경환은 분노에 찬 짐승처럼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간단한 스캔들 계획은 강지훈의 예상 밖의 결혼 발표로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상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강력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제 가벼운 흠집 내기로는 부족했다. 그에게는 강지훈의 명성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그의 경력과 진성그룹의 신뢰도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가장 어둡고 위험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경환의 방역은 기업의 심장을 직접 겨누었다. 그는 진성그룹이 동남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합작개발 프로젝트의 해외 파트너사와 비밀리에 공모해왔다. 그는 수개월에 걸쳐 이메일, 거래 기록, 가짜 증언 등 강지훈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자금을 횡령했다는 완벽한 가짜 증거들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누가 보아도 반박하기 어려운 치밀하게 조작된 사실이었다. 그는 이 증거들을 가십지가 아닌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 언론사와 검찰에 동시에 터뜨렸다. 파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강지훈 회장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를 발표했다. 강지훈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증거는 너무나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어 즉각적인 반박이 불가능했다. 그는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언론은 그를 부패한 기업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법원은 그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사회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켰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지만 그의 내면은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경환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강지훈이 법적 다툼에 묶여 있는 동안 그는 윤서연을 향해 더욱 비열하고 잔인한 인신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윤서연의 과거를 교묘하게 편집하여 타블로이드 언론에 흘렸다. 기사는 그녀를 4년 전부터 의도적으로 재벌 후계자에게 접근하여 그의 아이를 낳았고 마침내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에 성공한 계산적인 골드디거로 묘사했다. 익명의 지인들은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야심찬 성격에 대해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세상의 모든 비난을 받는 악녀가 되어 있었다. 파파라치들이 집 앞에 진을 쳤고 민준이의 어린이집까지 기자들이 찾아왔다. 윤서연이 아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지켜온 평화로운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애써 이룩한 조경 설계사로서의 경력도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계약했던 클라이언트들은 등을 돌렸고 업계는 그녀를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었다. 그녀는 무서웠고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찾아가 절규했다. 지켜주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냐고, 이게 당신이 말한 보호냐고 그를 원망했다. 하지만 자신의 위기만으로도 벅찼던 강지훈은 그녀에게 어떤 위로도 건네주지 못했다. 그들의 위태롭던 관계는 다시금 얼어붙었고 그들 사이에는 고통스러운 거리감만이 남았다. 그날 밤 윤서연은 모든 커튼을 닫은 채 캄캄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그녀를 괴물로 만드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강지훈을 만난 것을, 민준이를 낳은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작은 온기가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엄마의 슬픔을 감지한 민준이가 그녀의 뒤로 다가와 작은 팔로 힘껏 그녀를 껴안은 것이었다. 엄마, 울지 마. 괜찮아.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 순간 그녀의 절망은 들불처럼 타오르는 분노와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아들을 마주보았다. 자신은 이 이야기의 나약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자신은 민준이의 엄마였다. 무너질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굳은 의지가 깃들었다. 그녀에게는 기업을 움직일 힘은 없지만 누구보다 강한 엄마의 힘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거짓을 끝내기 위해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진실, 강지훈을 만났던 그날 밤의 기억부터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더 이상 나약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차가운 분노로 변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이 자신에게 던지는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진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바로 강지훈과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이었다. 언론은 그녀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강지훈이 자주 가는 최고급 클럽에서 그를 유혹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건 명백한 거짓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강남의 클럽이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변두리의 작은 재즈집에서 우연히 만났다. 왜 하필 그들은 그 장소를 특정했을까? 그 사소한 거짓말 속에 적의 허점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집에 숨어 있지 않았다. 파파라치들의 눈을 피해 그녀는 4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그 재즈바가 있던 동네를 다시 찾아갔다. 반은 이미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주변의 오래된 가게들을 찾아다니며 탐문하기 시작했다. 조경 설계를 위해 부지를 조사하고 사람들을 인터뷰하던 그녀의 직업적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그녀는 언론에서 언급된 그 최고급 클럽이 최경환 전무의 쉘 컴퍼니 소유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작지만 거대한 거짓의 성벽에 생긴 첫 균열이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 클럽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당한 전직 직원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다. 그녀는 돈이나 협박 대신 아들을 지키려는 엄마의 진심으로 그에게 호소했다. 처음에는 입을 닫았던 직원도 자신의 아이를 이용해 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음모에 분노하며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최경환이 그 클럽의 비밀 VIP룸을 그의 불법적인 거래를 위한 아지트로 사용해왔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캔들이 터지기 약 6개월 전 최경환이 동남아 프로젝트에
해외 파트너사 대표와 바로 그 VIP룸에서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직원은 그 증거로 가명으로 예약되었지만 최경환의 비서에게 연결되는 VIP룸의 디지털 예약 기록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뇌물수수 혐의가 있기 훨씬 이전에 최경환과 파트너사가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었다. 윤서연은 그 증거를 들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강지훈을 찾아갔다. 그녀가 내민 증거들을 확인한 강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집요함에 감탄했다. 검찰과 언론의 압박 속에서 무력감에 빠져 있던 그의 눈에 다시금 전사의 빛이 돌아왔다. 그들 사이에 어색한 거리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계약서상의 부부가 아닌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파트너이자 동지였다. 당신이 해냈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어떤 의심이나 원망도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굳은 결의만이 존재했다. 새로운 증거를 손에 쥔 강지훈의 전략가적인 두뇌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단서 하나로 전체 음모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충성스러운 김비서를 통해 외부에서 움직였다. 그들은 VIP룸 예약 기록을 이용해 해외 파트너사를 압박했다. 최경환의 장기말에 불과했던 파트너사는 모든 것이 폭로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감형을 조건으로 검찰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조작되지 않은 원본 거래 기록과 함께 최경환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완전한 증언을 제출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최후의 결전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최경환은 강지훈의 연구 해임과 자신의 회장 추대를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무너진 청렴성을 회복하겠다며 위선적인 연설을 늘어놓았다. 이사들의 표결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변호인단과 검찰 관계자들을 대동한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아직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회의에 참석할 법적 권리가 있었다. 회의장 전체가 충격으로 술렁였다. 강지훈은 연단으로 걸어가 최경환을 지나쳐 섰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차례차례 증거들을 띄웠다. 클럽 VIP룸의 예약 기록, 해외 파트너사가 모든 음모를 자백하는 영상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령된 자금이 강지훈이 아닌 최경환 소유의 쉘 컴퍼니로 흘러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원본 거래 기록까지. 모든 증거는 반박 불가능했다. 최경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강지훈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최경환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가 내 회사를 노렸을 때 나는 그것을 비즈니스 전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너는 내 가족을 건드렸다. 내 아들을 네 더러운 게임의 도구로 이용했어. 그것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장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앞으로 나와 망연자실한 표정의 최경환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모든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은 끝이 났다. 강지훈은 무너진 제국의 폐허 위에서 다시 한번 황제로 우뚝 섰다. 그는 이제 단순히 성공한 CEO가 아니었다. 모든 역경을 딛고 자신의 가족을 지켜낸 진정한 가장이자 남편이었다. 최경환의 몰락과 강지훈의 극적인 복귀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뉴스가 되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중은 부패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결백과 가족을 지켜낸 젊은 총수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지 않는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이제 막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강지훈과 윤서연은 처음으로 어떤 계약이나 조건 없이 서로를 마주했다. 그들은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였고 위태로운 순간을 함께 견뎌낸 파트너였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잠든 후 강지훈은 서재에서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계약서를 꺼내왔다. 그는 윤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했소. 그의 사과는 최근의 위기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4년 전 그날 밤 그녀를 홀로 남겨두고 도망쳤던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 그녀와 아이의 평화를 깨뜨린 자신의 이기심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에 대해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냉정한 CEO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한 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 남자의 후회와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결혼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이건 실수였어.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족이 이런 종이 조각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조각난 계약서를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찢어버렸다. 그 상징적인 행동은 그녀에게 족쇄를 채웠던 자신의 과오를 지워버리려는 의지처럼 보였다. 당신은 이제 자유요. 원한다면 언제든 민준이와 함께 떠나도 좋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당신들의 삶을 지원하겠소. 그는 한때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선택권을 그녀에게 온전히 돌려주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다. 윤서연은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보아온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냉혹한 기업가, 서툰 아빠, 흔들림 없는 보호자,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할 줄 아는 연약한 남자. 그 모든 것이 강지훈이었다. 그녀를 향한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미움과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존중과 이해,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떠날 수 없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게 잘못됐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이제야 모든 것을 제대로 다시 시작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강지훈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어떤 계약도 전략도 없었다. 오직 그의 심장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는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녀의 이미지처럼 우아하고 단단한 빛을 내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윤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벅찬 감정으로 잠겨 있었다. 거래로서도 방패로서도 아니오. 이제 당신과 민준이가 없는 내 미래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오. 나와 진짜 결혼해 주시겠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4년을 돌고 돌아 그들의 진짜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동화가 아니었지만 현실이기에 더욱 따뜻하고 소중했다. 강지훈은 이를 사무실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법을 배웠다. 그는 민준이의 어린이집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하며 다른 아빠들과 어색하게 어울렸다. 윤서연은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자신의 조경 설계 스튜디오를 다시 열었고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차갑고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는 민준이의 웃음소리와 그녀가 만드는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장난감들로 채워지며 진짜 집이 되어갔다. 그들은 그렇게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법을 배워나갔다. 1년 후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오후, 강지훈과 윤서연 그리고 민준이는 마침내 완공되어 문을 연 엘리시안 필드 리조트에 와 있었다. 그곳의 풍경은 1년 전 그녀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했던 시간의 숲 그대로였다. 강지훈은 푸른 잔디밭에서 민준이가 타고 있는 그네를 힘껏 밀어주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싱그럽게 퍼져나갔다. 윤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살짝 불러온 자신의 배 위에 부드럽게 놓여 있었다. 그들의 가족에게 찾아올 새로운 생명의 증표였다. 강지훈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잃어버렸던 제국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라는 자신만의 왕국을 얻었다.